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서병철 재미있는 은퇴연구소 대표 서병철입니다. 저는 국내 대기업, 벤처기업, 다국적 기업인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30년간 찐 직장인 생활 후 2년 반 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그 후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 강연가,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퇴직했어요. 50대 초반 대기업을 다녔던 후배가 2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작년 이맘때 제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떠오르더군요. 제 지인 중 퇴직자 나이가 1년 만에 무려 5살이나 낮아진 것 같아 퇴직 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그 후배는 회사로부터 특별 명예퇴직금을 제법 받아서 과감하게 퇴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죠. 코로나 이후 지금 최악의 불황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요즘 대기업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한다는 뉴스가 40, 50 세대 직장인들의 불안까지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퇴직, 은퇴, 전성시대입니다. 아니, 은퇴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 모든 국민이 긴 은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2번의 강의를 통해 고민하는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를 위한 성공적인 은퇴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가장 관심이 많죠. 돈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위한 돈, 과연 얼마면 되는지, 은퇴자가 현재 돈 문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5만 50대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한다는 우울한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죠. 또한 요즘 TV 및 유튜브 방송에서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겪고 있는 상황을 신랄하게 보여주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 사실조차도 자식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장의 처지. 재취업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비정규직 일자리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한 암울한 현실.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장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 한 자영업자 등 대부분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제 마음도 더 착잡하게 하더군요. 저는 퇴직이 1년여 정도 남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강연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곤 합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맨 먼저 나오는 답변은 바로 돈입니다. 혹은 경제력이더군요. 그리고 건강, 취미, 재취업 혹은 일, 그 다음에 관계, 외로움 등 다양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진행했던 많은 강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만큼 퇴직 후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바로 돈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관심사인 은퇴 후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해 볼까요? 은퇴 후 생활 기간을 30년 가정하고요. 물가 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중 상당수가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 돈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들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돈 관련 저의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과 저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댓글인데요. 지금 우리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80세 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면 과연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 들까요?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매달 300만 원은 부모님에게만 들어가고요. 돈은 쓰기 나름이고 너무 겁먹거나 움츠리지 않고 삽시다. 100세 시대에 너무 부담스럽거나 힘들지 않다면 근로는 오래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또 다른 분은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는데 간병비를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80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데 한 달에 한 분당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고로 600만 원이 매달 들어가더라고요. 단순 생계비에 의료비를 포함하는 것이 진짜 생활비입니다. 저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먼저 제가 제시한 자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이며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각자가 사는 장소, 처한 환경, 향후 은퇴 설계 등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부모님이 장기간 한 17년간 아프셔서 엄청난 간병비가 든다는 현실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한 제 지인분 중에 부모님이 90세가 넘어도 건강하셔서 간병비 걱정은 안 하시는 분도 또한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정 생활비는 간병비는 빠져 있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로 OECD 1위라는 사실 아시나요? 내년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죠.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65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60대 전반기 고용률이 무려 64%에 달하고 드디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394만 명으로 청년층 381만 명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비중도 78%로 증가했고요. 수치로 보면 참 암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실패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한 61세 A씨는 51세의 나이에 퇴직 후 카페 창업을 시도하다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요. 뭣도 모르고 창업을 시도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막심했죠. 이후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공부했고요. 현재는 창업 컨설팅을 진행할 정도의 전문가로 성장했지만 은퇴 후 여유 자금이 아직도 큰 문제라고 토로하더라고요. 대기업 출신 전문가라 해도 은퇴 후 돈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은퇴 후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경험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사례죠.
한 가지 사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은퇴자 62세 C씨인데요. 재취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55세로 은퇴를 했는데 60세까지는 그래도 은퇴 전 대기업에서 받았던 임금의 절반 정도로 중소기업에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나마도 받아주는 회사가 없던 거예요. 그동안 평생 해왔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재능하고 전문직에 적합한 일자리 매칭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취업 문제는 돈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은퇴까지 이르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댓글에서 저는 많은 공감을 받아서 여기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공식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돈을 위해 직업을 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력이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겉으로는 혼자가 좋다고 하지만요. 베이비 부머 첫 세대인 저도 가장 좋아하던 분야는 어학이었는데 취업을 위해 전기공학을 택했고요. 저도 국가연구기관에서 일했고 좀 일찍 퇴직하여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전기 관련 일이지만 평소 즐기는 일은 어학이 아니라 미술, 음악, 스포츠입니다. 아주 드물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분도 있긴 합니다만 개인의 능력, 사회의 수용성, 수입 등의 문제로 쉽지 않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입이 곤란하단 말이죠. 대개는 어느 직업을 20년 이상 가지면 싫었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다만 중도에 길을 바꾸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애초에 좋아하고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는 게 맞죠.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 없었던가, 그 일에 적응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성장하면서 뒤늦게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경우겠죠. 어느 경우라도 수입이 보장되어야 길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은퇴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라면 거의 모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 생활합니다. 제 주변에도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아파트 경비를 하는 분도 있고요. 대기업 임원을 하시다가 전공과 무관한 지자체의 취로 사업을 꾸준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좋아하는 음악 감상, 해설을 위해 일찍 길을 바꾼 분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규칙적인 생활이나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위해 일을 하거나 모험을 했던 거죠. 말씀대로 각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에 직업을 바꾸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들이야 언제라도 진로 자체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가정에서 가장 크고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라서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어떠셨나요? 굉장히 길게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많은 공감을 받았고요. 이렇게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은퇴에 이르는 경우를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베이비 부머 첫 세대로서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잠깐 저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히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는 행운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하고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일은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일이 좀 실증이 나고 더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관된 일에 대한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요. 설사 일을 시작하더라도 몇 년 후에 다시 동일한 고민하게 될 것임을 알기에 거절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은퇴 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행하고 취미만 즐기겠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갸우뚱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이 크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도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을 줄였어요. 돈을 안 받고 시작을 했고요. 아주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험이 축적되면서 하고 싶은 자체를 한다는 사실에 무게중심을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저를 롤 모델이라고 찾아오는 분도 생기더군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분위기에 저는 그분의 질문에 답변과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설명하면서 열렬한 응원자로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죠. 이런 경험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과 질문을 그 다음에 대답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서 지속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원하는 분들과 연대하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각자의 삶의 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뛰어난 능력은 없고요. 일단 시도하는 무모한 용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 늘 고민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생은 단짠단짠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전 장자 양생주 편에 우리의 삶은 끝이 있고 알고자 하는 바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래한 생애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을 의미하죠.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장자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저의 앞선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굳이 생애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는 빨라지면서 미래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애 설계 목표를 수립하고 실현 방법을 계획함으로써 개인하고 가족, 균형 있는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생애 설계 관련 현주소를 알 수 있는데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건강과 경제력이 삶의 양대 기둥으로 뽑혔죠. 뒤이어 가족 지인 관계, 사회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가족 지인 관계가 4.11점으로 가장 준비가 잘 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 여가 활동, 사회 활동 순이었습니다. 반면 건강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생활 부문으로 뽑힌 경제력은 3.21점으로 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 건강과 경제력이 확보되면 행복한 중장년에 인생 2막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전히 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돈과 건강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재미, 하고 싶은 일, 관계, 즉 생애 설계 5개 영역이 모두 균형을 맞추도록 준비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도 생애 설계 5개 영역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최소량의 법칙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건강으로 인해 나머지 4개 영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릴게요. 5개의 영역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긴 하지만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에 한 가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퇴직 후 삶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은 어떨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중 주변 임원 퇴직자들 다들 이렇게 사네요 라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이 현재 4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할까라고 말이죠. 댓글 중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의 현실적인 내용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현역 시 연봉은 제법 받을 수 있어도 애들 유학 보내고 고액 과외시켰죠.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 받으면 갑자기 자기 재산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파트로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면 수중의 재산 그다지 많지 않고 그걸로 노후를 어려움 없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전무급 이상은 좀 낫지만 대기업 임원, 은행 지점장 출신, 재테크 안 한 사람은 불과 몇 년 안에 재정적 압박을 크게 느끼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재테크 열심히 하세요. 회사는 나를 활용하고 때가 되면 버릴 뿐이죠. 재취업도 쉽지 않아요. 최고 학부인 S대 출신 엔지니어들도 재취업 쉽게 못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재취업은 문화가 맞질 않아서 근무 잘 못하고 대부분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실감 나지요. 저는 나오자마자 자영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 후 대책을 물어보러 오는 후배들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임원 퇴직자는 더 불리하다고 이렇게 꼬집기도 하더라고요. 임원 퇴직자 중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자기들이 진골, 성골 출신인 양 어깨뽕이 올라와 있어 힘을 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런 임원 퇴직자들에게 더 야박합니다.
퇴직하면 다 그냥 퇴직자일 뿐이죠. 저는 두 분의 댓글에 과거의 경력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퇴직하면 과거의 경력은 완전 초기화해야 합니다. 과거 경력을 과시하다가는 점점 자신의 자존감만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죠. 퇴직 전에 재테크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신 분은 아무래도 유리하죠. 선생님은 자영업을 하면서 자리를 잘 잡으셨다고 하니 멋지시네요. 퇴직 후 대책을 물어보는 후배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시네요. 모든 분의 로망인 건물주 경우도 살펴볼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죠. 간물주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고요. 여전히 건물주 되는 것이 성인 다수의 꿈이기도 합니다. 과연 건물주만 되면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했던 간물주로 불리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 빌딩 푸어로 전락한 사례가 늘고 있죠.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과거에는 기업가와 연예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해졌어요. 특히 30에서 50억 원대의 전층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꼬마 빌딩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일반인도 법인을 설립하면 빌딩 감정가의 70에서 80%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꼬마 빌딩 건물주인 지인의 경험담이 하나의 사례이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꼬마 빌딩 강연과 책을 통해 건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관심 지역 현장을 돌아다니며 성공한 빌딩과 실패한 빌딩을 직접 임장했죠. 마음에 드는 건물은 바로 팔리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서 애간장을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드디어 6개월의 발품 끝에 차선의 꼬마 빌딩을 어렵게 샀습니다. 그는 꼬마 빌딩을 보유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하고 급격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상권이 직접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은 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해지자 갑자기 나간다는 통보를 하기가 일쑤였고요. 전화번호만 떠도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는데 좀처럼 원인 파악이 힘들고 방수공사를 2번이나 하게 돼서 예상치 못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루프탑이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좀 창출하고자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도 해야 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 공사 비용이 들기도 했고요. 심지어 한 임차인은 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서 근심이 계속 쌓여만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도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빌딩 가격도 가파르게 내려가며 건물주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급기야는 급매로 내놓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꼬마 빌딩을 보유하면 월세 소득과 빌딩 가치 상승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현재는 꼬마 빌딩으로 인해 금전적 고민과 함께 삶의 행복감마저 어디론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건물주 사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꼬마 빌딩 건물주가 이런 상황을 겪고 못 견디어 헐값에 매매함으로써 수익은커녕 빚더미에 떠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남이 아닌 자신의 처한 환경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자신만의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실천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퇴직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요.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직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더 벌어야 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경제적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각종 매체에서는 은퇴를 위해 최소 월 몇백만 원 확보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죠. 이런 기사가 은퇴자에겐 오히려 압박성 기사로 보입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근거가 각각의 은퇴자에게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의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없다 보니 타인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늘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했지? 에 관심이 쏠려 있다. 라고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강조합니다. 언론 매체에서 발표하는 은퇴 관련 숫자는 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은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지금 현 생활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신만의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준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하면 또 씀씀이가 줄어든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한 투자증권의 연구소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했어요. 60세 이상 전국 은퇴 가정의 평균 생활비는 월 170만 원인데 연령대별로 월 생활비가 계단식으로 감소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60대에 226만 원에서 70대에는 162만 원, 80이 넘으면 121만 원까지 적어집니다. 해당 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퇴직하면 소득이 많지 않아 걱정이라는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지출도 크게 줄어요. 은퇴를 전후로 소비 감소로 50대 현역과 60대 은퇴자의 생활비는 월 431만 원에서 226만 원으로 48% 급감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정 생활비로 부부 기준 9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9억 4천만 원보다 약 3배 이상이 많은 30억 원을 보유한다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까요? 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직업, 향후 은퇴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설사 30억 원을 보유하더라도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해 또 다른 금융 목표를 설정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17 선진국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선진국은 가족, 직업이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달리 돈에 집착하는 정도가 큰 이유는 뭘까요? 인생의 성공이 바로 경제적 유무에 달려있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대학을 졸업 후 직장 다니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우선 목표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 큰 보람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최고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돈은 사람에게 자기 충만감이라는 우쭐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당신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든다는 것이죠.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하는 걸까요? 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함 아닐까요? 행복 전구는 돈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 전구가 켜지도록 하는 스위치는 여전히 사람이다.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 돈 냄새를 따라 아주 캄캄한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 전도사 서인국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에 나오는 상기 문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부에 관한 기준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찰스 슈왑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순자산이 29억 5천만 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응답자의 절반은 순자산 평균이 7억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부유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6.6%만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부가 의미하는 것은 추가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돈이 많은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좋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살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변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것보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두 국가 간 부의 기준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으셨나요? 한국도 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럼 은퇴 후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에 맞는 현실적인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적정할까요? 개인마다 편차가 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자기만의 경제적 목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은퇴 전에 그 기준에 가까워지면 경제적 요건에서는 은퇴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속성이 일정 목표에 달성하면 만족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이클이 계속되면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로 인해 은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은퇴를 온전히 즐기기가 어렵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내 기준을 분명히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는 것이 좋죠. 기준을 정하되 반드시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시도하면서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을 재설정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 민권 운동가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인 마야 안젤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의 빛을 빌려서 내 빛을 뚫어보지 마라. 저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남을 의식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빛을 스스로 발견을 통해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라 라고요. 여태까지 남과의 비교에 익숙해진 삶을 살았다면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임을 선언하십시오.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은퇴 후에는 나만의 기준을 잡고 자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유한 자산 이외에 오래 버는 월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산 준비가 잘 된 은퇴자라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으면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위축되면서 자존감도 추락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월 소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월 소득 금액의 목표치는 가능하면 낮게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달성 가능성도 높고 달성했을 때 기쁨과 만족감도 생깁니다.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제외하고 매월 50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작으신가요? 금액이 적더라도 꾸준히 그 금액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X보다는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보탬도 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관계 형성도 유지 혹은 확대되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꾸준한 건강 유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애 설계 5계획의 균형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오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벌려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재취업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근무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진입장벽이 높아서 시도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즐기면서 몰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 세계로 진입해서 오래 버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절약하며 맞춰 살아야 합니다. 퇴직 후 노후생활비 지출 만만치 않으시죠? 고정비용뿐만 아니라 취미와 배움,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용 등 생각보다 많게 느껴질 겁니다. 은퇴 후 나오던 월급이 없어지기에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군더더기를 빼내야 합니다. 군더더기라는 카테고리에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고 정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지출을 통한 즐거움이 사라져서 위축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더 가져야지 하는 욕심도 사라지죠.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속이 비어있기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라는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비어있기에 그릇에 쓰임이 있듯이 이제는 돈과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의 속성은 목표하는 금액이 달성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 위주의 삶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필요한 물건만 사는 합리적 소비이자 낭비 없이 검소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돈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변형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히 유형 자산인 돈부터 걱정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린다 그랜튼 교수는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학자인 김익환 교수가 대표적인 변형 자산을 키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안정된 교수직을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하고 어머니의 꿈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60세까지 삶을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페르소나가 아닌 본성적인 욕구를 치열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가지고 있는 지성을 이타성, 자기 개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로서 살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꿈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는 은퇴자에게 질문합니다. 꿈이 있으세요? 꿈을 꼭 가져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거지. 하며 즐기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중장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은퇴자도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향해 일상을 살면 삶의 의미도 있고 진짜 재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를 통해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경제적 자유와 꿈을 동시에 추구하는 멋진 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변형 자산이 왜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구글 신규 사업 개발 총책임자 그리고 행복 방정식을 찾아낸 공학자 모 가댓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의 크기는 단순히 돈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초호화차를 샀을 때 2분 30초 행복했다. 라고 말이죠. 간절히 원했던 돈 혹은 물건을 소유한 것에 대한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림이라는 뜻의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친 금전적인 집착을 초기화하고 자기에게 맞는 현실적인 경제적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래 버는 월 소득을 창출하고 절약하며 변형 자산을 키운다면 궁극적으로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강 자발적 엔잡러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